가볍게 공부하는 박소연의 생명과학 스케치북. 오늘의 주제는 생명현상의 특성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 생명체라고 하는,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를 같이 정리를 좀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생물에 적용되는 특징도 있고 일부 생물에만 적용되는 특징도 있는데 일단 키워드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모든 종의 생물에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의 생물은 세포라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포로 구성, 이게 1번입니다. 일단 세포라는 것은 우리를 이루는 기본 단위죠. 세포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세포막이 존재하고요. 이 세포막을 기준으로 세포의 안쪽,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명확하게 좀 나눠져요. 그래서 이 안쪽에서 우리만의 그런 특별한 물질 대사가 효율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좀 구획 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유전 물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 이 세포 안쪽 공간에 존재하는 그런 공통적인 구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유전 물질이 별도의 공간에 보관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세포질에 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원핵 생물, 진핵 생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이런 공통 구조 가지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포의 개수가 몇 개로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단세포 생물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와 같은 다세포 생물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있을 때는 이 세포가 그냥 막 덩어리져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인 물질대사 공부를 해볼게요. 물질대사란 우리 체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화학 변화들을 물질대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동화작용은 약간 동아리, 동호회 이런 거에 모이는 느낌을 상상하시면 되는데, 동화작용은 이런 작은 물질, 좀 어려운 말로 저분자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작은 물질들이 합쳐져서 얘네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던 게 이렇게 묶이면 더 큰 하나의 덩어리가 되겠죠. 이런 고분자를 만드는 과정이 동화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의 반대인 이화작용은 이렇게 좀 길쭉하게 뭐 뭉쳐있던 것들이 만약에 있었다면 이런 덩어리가 쪼개져서 하나하나의 분자로 떨어져 나오는 거. 그래서 고분자가 반대로 저분자가 되는 것, 이것을 이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작용 중에는 에너지의 출입이 반드시 따르는데, 동화작용은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던 애들을 이렇게 한데 묶어놔야 되니까 얘네들의 결합을 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외부에서 투입되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결합 에너지에 저장하는 특징이 있고요. 얘는 여기에 저장돼 있던 에너지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갈 데가 없어지죠. 그래서 그만큼의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된다. 이런 에너지 흐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대사 중에 동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광합성. 그래서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것들을 큰 포도당으로 합성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시는 세포 호흡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포호흡이란 이런 고분자를 쪼개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우리 일상생활에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 항상성 유지. 그래서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체내외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 변화입니다. 우리 안쪽의 변화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외부의 변화, 그 다음에 내부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자극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적절하게 피한다든지 그쪽을 향해 간다든지 이런 반응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극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 몸의 항상성, 어떤 일정한 수준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런 유지해야 되는 것의 예시로는 체온이나 아니면 혈당량, 혈액 속의 당분의 양이죠. 그 다음에 농도라고 할 수 있는 삼투압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발생과 생장입니다. 굉장히 좀 의미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도 구분해내기 쉬운 그런 용어는 아닌데 일단 간단한 그림으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해 볼게요. 발생과 생장 어떤 과정일까? 일단 난자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정자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뭐를 이루게 될까요? 지금 선생님이 이제 색깔을 바꿔서 표현을 해볼 건데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 하나의 수정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정란은 하나의 세포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이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세포의 수가 늘어나겠죠? 이렇게 계속 분열을 거듭하다가 이제 세포의 재배치라든지 분화가 일어나면서 점점 형태가 갖춰지게 되는데 지금 뭘 그리고 있는 걸까요? 한 마리의 올챙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올챙이에서 뒷다리 나오고요. 앞다리가 나오고 꼬리가 짧아지면서 하나의 귀여운 작은 개구리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개구리가 개굴 하고 울고 있는 데까지. 자, 여기까지를 우리는 발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생이란 시작점이 여기예요. 하나의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포 분화와 분열을 거쳐 하나의 완전하죠? 완전한 개체가 될 때까지의 과정, 그것을 발생이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생장은 도대체 뭘까요? 생장이란 여기서 조금 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몸집이 커질 수 있겠죠. 요렇게 더 큰 개구리가 되는 거. 그럼 얘는 개굴 이렇게 안 울고 좀 더 덩치가 커졌으니까 꾸액 이렇게 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커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생장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수정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포 분열을 거쳐 완성된 개체가 더 커지는 과정 전체를 발생과 생장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 생식과 유전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식이란 낳는 것이죠. 자손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수를 늘립니다. 그런데 낳고 보니 어떻냐면 닮았더라. 그래서 낳고 보니 자손과 어버이가 닮게 되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은 이 유전 물질을 전달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적응과 진화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개념인데 일단 적응이라는 것은 서식 환경이 오래 어떻게 유지가 되다 보면 그 서식 환경에 맞춰서 생물이 형태적으로도 변할 수 있고요. 아니면 생활 습성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적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진화는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유전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구성에 변화가 생기는 것. 그 집단 전체의 유전자의 어떤 빈도라든지 이런 게 변화해도 우리가 진화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아예 다른 종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도 쉽게 구분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오래오래 시간이 걸치면서 유전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적응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6가지 변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